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27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엿새째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주말에 부활절 예배가 있었고 또 사전투표도 있었죠. 내일은 총선이 있습니다. 사람 간 접촉이 많을 이번 주가 고비가 아닌가 싶은데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장 맡고 있는 국립암센터 김호란 교수 연결해서 현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참고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 효과가 굉장히 크죠. 중국 발생 이후에 우리가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때와 또 지금 우리는 줄고 있는데 세계에서 확산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에서 우리 의료진에게 인터뷰 요청이라든가 방역 관련한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고 록밴드 유튜의 보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원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기 교수께서도 지금 요청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지금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사실 초기에는 외국에서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등 검사 능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역학조사하고 환자 동선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프랑스하고 인터뷰했을 때는 프랑스에서는 지금 최고의 화두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한 것이냐, 사회를 위해서 환자 동선을 공개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한국의 경험을 좀 말씀드렸고, 이 치명률이 높은 질환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뭇거리다가는 정말 환자의 가족이나 친지 또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중요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빠른 결정도 필요하다. 한국은 메르스 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법도 고쳤고 사회의 동의가 있다. 그렇지만 역시 환자의 개인정보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호하면서 또 사회도 보호할 것인가 세부적인 지침을 저희가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네. 투표 앞두고 세계 많은 나라에서 투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내일 투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은 문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 투표소 방역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한국의 총선을 해외에서 사실 굉장히 부럽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도 이미 총선을 하다가 중단하거나 아예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선례를 남기면서 교과서를 쓰고 있는 건데요. 총선도 할 수 있으면서 감염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사전투표에서 보니까 상당히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예행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실제 본선 투표에서는 더 많은 투표소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 주말 부활절 예배가 곳곳에서 있었다고 해요. 온라인 한 곳도 있었습니다만. 게다가 또 사전투표 때 아무래도 사람 간의 접촉이 증가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의심 증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가 증상을 보이는 사람만 격리하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코로나19에서 배운 것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 동안 최대 3일까지도 전파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증상인 사람도 있거든요. 확진자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감염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고 이제 자가격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증상 감염인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곳이 고위험군인
취약 집단이 많이 모여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곳이거든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검사를 했지만 이제는 앞으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을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검사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총선이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전투표보다는 인원이 더 많을 것 같고요. 투표 진행 상황을 보면은 전담 인력들이 이제 발열 체크하고 또 손 소독하고 일회용 비닐 장갑 착용하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방역 지침은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전투표를 하면서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예. 사람들이 이제 투표하기 위해서 줄 서 있을 때도 사람들 간의 간격을 지키고 가능하면 이제 야외에서 줄을 서 있고 발열 체크한 다음에 손 소독하고 비닐 장갑하고 가능하면 아무데도 만지지 말고 이제 투표 부뚜껑만 만진 다음에 이제 투표용지를 넣고 나와서 비닐 장갑을 벗고 다시 손 소독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가능하면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발열 체크 과정에서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임시기표소에서 따로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환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열 증상이 있으신 분은 임시기표소로 따로 마련된 곳에 가서 투표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방역복을 입은 선관위 직원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예. 거기서 투표를 하신 분은 한 분씩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끝나고 나면 그 자리를 또 소독을 하고 혹시 그 다음에 또 발열이 있으신 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열이 있으셨던 분들은 가능하면 투표가 끝난 다음에 선별진료소나 이런 곳에 가서 검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한 5만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투표 종료 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서 투표를 한다고 들었어요. 이 자가격리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가격리자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몇 분 정도의 일탈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자에게 대해서 불만을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가격리자라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권리인 투표권은 꼭 행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 번 음성 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제 선관위 직원이 안내하는 여러 가지 감염 예방 수칙을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표 때는 어떤가 싶은데 평소에 개표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계산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개표 과정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개표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사람들 간의 거리도 띄워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환기가 되는 곳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표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15 총선 투표일 앞두고 국립암센터 김호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돼 왔는데 이제 좀 확진자가 주니까 일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생활 방역 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혹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임도 취소하고 학교도 문을 열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감염 관리에는 좋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다가 나온 용어가 생활 방역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방역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과서를 써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필요한 지침별로 사회에서는 어떻게 서포트하고 국가에서는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개인 위생도 필요하고 환경 보호도 필요하고 사회 보호도 필요한데 네. 첫 번째 개인 보호 이제 지침이 아프면 집에서 3, 4일 쉰다예요. 그래야지 아픈 사람이 직장에 안 나가야지 직장에 감염을 전파를 안 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플 때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가 아프면 쉴 수 있기가 어렵잖아요. 회사에 눈치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프면 집에서 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으려면 회사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지원을 하도록 국가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지침을 만들고 어떤 뭐 법률이라든지 필요하면 이런 것을 바꿔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을 한번 돌아보면서 예. 감염관리 지침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자는 거거든요. 처음 한두 달은 어떻게 했지만 이거를 뭐 6개월, 1년 계속 하려면 이 상태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걱정이 이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좀 완화 체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학교를 문을 닫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전체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언제까지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하고 대면이 필요할 텐데 예. 모든 학생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학교 가서 선생님을 만나는 거는 이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소규모로 나눠서 선생님하고의 대면을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한다든지 네. 이런 이제 묘안을 짜내야 되겠죠. 네. 학년별로 달라야 될 거고 또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또 달라야 될 거고요. 방역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심리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활 방역 체제로 이제 전환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이 생활 방역 체계 도입을 검토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활 방역을 준비하면서 경제 쪽에서는 마음이 급한 거죠. 빨리 이걸 좀 완화해서 어떻게라도 이제 좀 돌아가게 해야 된다. 또 네. 방역하는 쪽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감염 감소 이 수준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이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예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요. 싱가포르는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싱가포르는 발생 수준이 적으니까 개학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 학교 문을 열었어요. 네네. 근데 2주 만에 다시 학교 문을 닫았고요. 지금은 굉장히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감염 전체를 수학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예. 한 사람이 0.8명 정도를 감염시키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이제 0.3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직은 높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민들이 어렵지만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해서 이 수준을 낮춘 다음에 네. 조금씩 완화를 해야지 지금 완화를 너무 섣불리 했다가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평소처럼 그냥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막 이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유, 참 이게 언제 끝날지 걱정도 그렇습니다. 되고.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우리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팬데믹을 겪어왔던 질병 중에 가장 관리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네.
뉴스에서 나오듯이 무증상 감염에 또 회복기 때 다시 또 재활성화되는 부분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감염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칫 우습게 봤다가는 정말 유럽이나 미국처럼 큰 코 다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이 굉장히 잘 해왔는데 네. 까지 좀 제대로 하려면 너무 고삐를 빨리 늦춰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네. 지금 치료제라든가 백신 개발이 나와야 이게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한 치료제나 백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이걸 개발한다고 해서 올해 안에 빠르게 이 약이 우리한테 쓰여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낙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근에 이 숫자가 준 것이 일정 정도 검사를 잘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들도 좀 종종 나오고 있고 또 중앙일보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예. 국가에서 검사하지 말란다고 해서 검사 안 하실 분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검사를 다 받아왔는데 때가 됐다고 검사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더군다나 혹시라도 검사를 제대로 안 해서 우리가 환자를 놓치게 된다면 어딘가에서 또 한 번 집단 발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열심히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집단 검사, 풀린 검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양원에 한 50명 계시는데 아무 증상도 없고 괜찮아요. 예. 그렇지만 50명을 다 하려면 부담이니까 10명씩 묶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묶음에서라도 양성이 나오면 그때 그 묶음에 있던 분들을 개인적으로 다시 검사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전국의 요양원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만큼 이렇게 대규모 검사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의견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서정옥님께서 이번 기회에 아프면 집에서 쉰다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아파도 학교에 오는 경우는 학생이 쉬고 싶어도 학부모가 꼭 등교시킬 때가 많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시고 맞습니다. 이용길님 사회적 거리두기에 꼭 참여합시다라는 좀 응원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좀 안정적이고 해서 좀 느슨해지는 상황이고 하지만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지금 거의 폭증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좀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지만 전 국민이 합심해서 연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국가의 지침을 따른다면 한국은 가장 먼저 종식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다 마무리되고 나중에 좀 웃으면서 우리가 그때 잘 일했다라는 거 좀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김어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